전공 B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분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작성마법에 따라 쓰시어 나와 있는데요. 옛날에 문풀이나 모고 등이 3번씩 혹시나 해서 다뤄본 적은 있었으나 올해는 안 다뤄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복굴절성이라 그래가지고 빛을 이렇게 쐬어봤을 때 보시면 십자 모양의 이렇게 이제 모양이 검은 십자가 모양의 무늬가 나타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호화, 이제 물을 넣고 열을 가해서 호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 복굴절성이 소실되면서, 다시 말해서 결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복굴절성이 나타나는데 결정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십자 무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이제 과풀조에도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이제 가풀조의 그림은 안 넣고 제가 글씨만 넣었네요. 그림은 요 그림 보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림은 이 그림을 보시면 되고, 그 가풀조에 이렇게 조그맣게 읽을거리처럼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은, 이제 평강 현미경으로 봤었을 때, 이제 전분 입자 자체가 결정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이렇게 쏘여지게 되면은, 빛이 그 결정에 맞아가지고 굴절이 두 가지 방향으로 굴절이 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편광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니까는 빛이 굴절되면서 가운데에 검은 십자가가 가운데에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복굴절성, 빛이 굴절된다. 이제 그래서 복굴절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근데 호화가 되니까 결정성이 소실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검은 십자가가 호화가 완전히 일어나면 결정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검은 십자가가 보여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가풀조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문제가 지금 기입형이잖아요. 기입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처럼 보이는 현상을 쓸 것이라고 했을 때 그냥 복굴절성 현상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요즘에는 기입형 문제이지만 짧게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호화된 전분이 나와는 다르게 다처럼 관찰되는 이유는 결정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대부분 맞추셨을 것 같아요. 자, 10대들의 고민을 얘기하고 있는데,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나는 절대 다칠 일이 없어요. 나는 특별하니까요. 나는 특별하니까 뭐예요? 개인적 우화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기업번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세요가 있을 때 이제 개인적 우화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내용은 뭘까요? 나는 복도를 걸을 때도 급식을 하는데도 온종일 애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내 옷, 내 머리 모양을 계속 남들이 지켜보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여서 화장실에 걸어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보고 있는데, 이게 상상의 청중, 상상적 청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상상으로 청중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 가버는 개인적 우화, 나버는 상상의 청중인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기의 인지적 특징을 적으라고 그랬으니까 자아중심성이라고 얘기를 이제 해주시고 가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건 쉬웠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그 내용 보시면은 여기서는 또 이제 개정 가정과 교육 과정 중에서 교육 과정 설계 개요편에서 블랭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기술점 과정 교육 과정 중에서 교육 과정 설계 개요 중에서도 앞쪽이 아니고 한참 중간 쪽에 있습니다. 중간 좀 가보시면은 인간 발달과 지도적 삶 영역에서는 나의 발달과 관계 형성이 목표이며, 그 다음에 생활 환경과 지속 가능한 선택 영역은 생활자원 관리와 블랭크 걸어놓은 게 바로 환경과의 공존이거든요. 이걸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 들어갈 말이 환경과의
공존입니다. 굉장히 이거 외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환경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목표는 우리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가정과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기후 생태 환경을 주제로 해서 니은에 제안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럼 니은이 무엇인지를 이 A 박스 속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학기 초에 수업에 참여하는 여러 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내용을 선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성취기준 재구조와 차시별 수업 방법 및 평가 시기, 그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평가계획 수립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지는 뭐냐면 여러 교과 선생님들과 수업 내용에 대해서 재구조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교육과정 중에 나번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들어가 보시면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식사계획 및 조리와 관련을 해서 지금 단원도 거의 일치하죠. 이런 교과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융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예를 들어 채식을 주제로 아주 정확하게 예문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수업이라고 하든지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대답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먼저 기후생태 환경을 주제로 해서 융합 수업을 위한 단원명을 정하고, 자, 개념 기반 수업을 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과정과에서는 그동안 개념 기반 수업을 다루지 않았어가지고 일반 교육과 때 배우셨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문제를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주제는 기후생태 환경에 대한 융합 수업이었으며 단원명은 채식이었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 교과가 같이 융합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자, 어떤 걸 통해서 보느냐? 이 개념적 렌즈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과 초점을 잡겠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그것을 기억이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의 예초가 뭐였죠? 여기 생활자원과 관리, 그 다음에 환경과의 공존이라는 목표. 여기서 환경과의 공존을 기억본에 넣고, 자, 이 똑같은 채식이라고 하는 주제지만은 환경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개념적 렌즈를 갖고 이 수업의 초점과 방향성을 맞춰놓고서 학생들에게 학습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개념 기반 학습을 이제 구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지요. 성취 기준, 지식과 기능 보여주고 있고요. 중간에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 녹화학습 최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블랭크 들어갈 말은 사실적 질문이라고 교육학 때 배우신 대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를 한번 저희가 또 정리해 보면서 개념 기반 수업 전반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이 수업 개념 기반 수업에 대해서 요건 기출문제 해설이니까 좀 간단하게 들어가고, 나중에 영역별 기출해서 들어갈 때에는 전반적인 내용하고 또 더불어서 혹시 제출제 대비를 한 내용까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 수준에서만 좀 자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기반 수업 말 그대로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사실에 근거한 지식을 가지면 학생들의 학습에 전혀 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개념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을 해야겠다 하면서 2015 교육과정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핵심 개념, 빅 아이디어, 핵심 아이디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적 이해를 더 큰 상황과 맥락으로 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념 기반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개념적 렌즈가 이제 하나의 학습적인 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학습자들한테 어떤 방향성과 어떤 초점을 가지고 이 융합 수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과 초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환경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방향과 초점과 이런 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쨌든 이해의 전이, 이 전이 효과를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개념 기반 수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출제됐던 게 안내 질문이었는데, 자, 사실적 질문은 말 그대로 A는 B다. 우리 명지적 기식 공부하셨던 거랑 약간 유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 내용과 관련된 것, 사실의 진위 여부, 연구 사례에 대한 이런 질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념적 질문은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전이가 가능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시는데요. 자, 조선시대 유교는 조선시대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게 사실적 질문이거든요. 그냥 유교가
문화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개념적 질문 약간 포커스가 달라지는 게 당대 사회 구조는 미술 작품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자, 두 가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자, 사실적 질문의 경우는 조선시대에 국한을 해서 이 유교가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자, 전이 효과가 일어나지를 않겠죠. 근데 밑에 있는 개념적 질문은 당대의 사회 구조가, 이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 당대의 미술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해서 특정 사회를, 어떤 특정 시대를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구조가, 어떤 사회 구조가 어떻게 미술 작품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를 하면 다른 시대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맥락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 질문의 조건이 뭐냐면은 전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전이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 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적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은 단원의 일반화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맥락이 됩니다. 그래서 딱 예시문을 봤을 때 특정 시대, 사회에 국한되면 사실적 질문이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시대나 어떤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질문이 나오면 개념적 질문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논쟁적 질문 말 그대로 어떤 비판적 사고와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질문. 그래서 조선시대 유교보다 불교가 활성화되었다면 조선시대의 문화적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갖게 되었을까? 약간 토론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저희가 이제 보충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도 교육론 문제인데요. 우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개정 과정과 교육 과정의 개정 방향은 기억과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육과정 개정 방향인 기억은 가정과 교육의 성격이 지향하는 바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딱 나온 거예요. 야, 이렇게 나오면 진짜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 보시자면은 정답이 3과 연계한 학습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그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인 하면서 3과 연계한 학습, 그 다음에 아까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문장이 연결되고 있는 거죠. 아까 다시 보시면 예,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이 뒤에 나오고 기업번이 빠졌죠. 환경과의 연계. 이렇게 해서 문장을 그대로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해 진짜 만만치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번. 우리가 공채 개정 교육과정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교과의 성격은 니은입니다. 그랬는데 니은을 쓸 때 표현 방법도 약간 미세하게 다를 수가 있는데 다행히 앞에 지문을 보시면 과정과 교육의 성격이 생활교과, 응용교과, 통합교과였는데 하면서 지금까지 변치 않는 교과의 성격은 이겁니다라고 했으니까 심플하게 그냥 실천교과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가정교육의 성격을 물어보는 거고 하나 둘 셋 나왔고 남은 것 하나밖에 없어서 막 복잡하게 답안 쓰지 마시고 그냥 실천교과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요소는 같은 의미인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에다가 내용 요소의 범주를 상세화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내용 요소의 범주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범주를 쓰라고 나왔죠. 3가지 범주가 있죠. 그래서 우리 다 아실 건데 3가지 범주에서 예, 우리 앞서서 하나 봤던 거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 자료가 있었냐면은 내용 요소에서 요거 있죠. 자, 핵심 아이디어가 나오고 우리 맨날 이거 나올까봐 블랭크 걸까봐 맨날 이거 외웠던 거잖아요. 자, 이런 거 혹시 물어볼까봐. 자, 내용 요소에서 범주입니다. 범주가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주 이 이름을 그대로 3가지
적어주시고 가시면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개념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죠. 아까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 개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말했던 핵심 개념의 개념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2015 교육과정에서는 출제가 될까봐 열심히 연습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 핵심 개념의 의미 쓰는 거 기존에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연습을 혹시나 나올까봐 많이 하셨던 거라 가지고 쉽게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과의 기본 기초 개념이나 원리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적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문제를 어떻게든 하나 변별을 내려고 조금 문제를 좀 이렇게 깊게 내신 것 같아요. 자, 이 수업이 있고 수업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가번 이렇게 딱 보면서 뭐냐면 어슈어 모형에 근거를 해서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어슈어 모형에서 먼저 A, 학습자 분석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학습자 분석도 쪼개가지고 막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이게 또 어슈어 모형에서 A, 학습자 분석에 대한 이 하위 요소를 적을 때 일반 교육학에서 아마 막 일반적으로 쓰는 그 분류하고 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정과에서 지금 쓰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는 자, 저희 새로 쓰는 가정과 교훈론에 보시게 되면은 학습자 분석의 요소를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블랭크가 걸려있는 거가 어디에 블랭크가 걸려있냐면 2번 항목에다가 블랭크를 걸어 놓았다라는 거죠. 뭐 출발점 능력, 또 일반 교육학에서는 출발점 행동으로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복재료의 특성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학습자들의 그 출발점 능력을 보겠다라는 항목이어서 기억번의 학습자의 출발점 능력이라고 적어주시면 일단 새로 쓰는 교육론 책에 입각을 했을 때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일반 교육학에서 쓰시는 대로 쓰셔도 조금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A 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서술하세요 그랬는데 지금 수업 과정에서 A 과정은 뭐냐 하면은 자 이게 지금 수업의 마지막에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끝에 나온 형성평가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어슈어 모형에서 자 이것도 문제가 좀 국어적인 부분이 걸리는데요. A 과정에서 교사 역할을 서술하세요라고 했었을 때 그냥 형성평가만 딱 놓고서 교사의 역할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은 어슈어 모형에 근거하여 이게 지금 두 가지로 1번, 2번 되는 건지 우리가 또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한 문장 안에 한 동그라미 안에 하위 문항으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A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을 서술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슈어 무형에 근거를 해서 대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슈어 무형에서 교사의 역할을 쓰라 그랬을 때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로 이게 평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2인 평가와 수정 2단계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단계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내용인데 또 너무 또 뻔하기도 하죠. 당연히 교사가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를 해야 되겠고 성취도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수업을 할 때 사용했던 교사학습 방법과 수업 매체가 과연 효과적이었는지까지도 교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평가뿐만 아니라 수정까지라도 답을 다 내포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수정해야 될 점은 나중에 또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내용까지 적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나에서 제시된 교사의 수업은 브라운의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 중에서 아예 대놓고 답을 줬어요. 기술적 관점에 해당한다. 자, 세탁 방법과 보관 방법을 숙지를 해서 의복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 관점에 해당을 한다. 그런데 이 관점에서의 탐구 방법과 교육 목적을 서술할까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버보를 시험 직전에 열심히 외우는데 좀 나와줘야 외운 보람이 있는데 문제는요. 자, 보실게요. 우리가 지금 모든 전공서에서 이렇게 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학원 교재에다가 실어놨는데 이 교육 목표, 지금 물어본 게 교육 목표하고 목표나 목적이나 같은 거로 볼 수 있겠죠?
탐구 방법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교육 목표, 교육 목적은 그래도 적을 수 있거든요. 교육 목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을 축달시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탐구 방법이 없어요. 도표 안에 없는 거예요. 작년부터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야지만 해결되는 게 나와서 좀 걱정을 했는데 본문을 읽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110페이지 가보시잖아요. 본문이 그대로 나와요. 기술적 관점은 경험적, 분석적 탐구 방법에 의해서 얻은 이렇게 하면서 탐구 방법이 나오는 거죠. 경험적, 분석적. 이게 답인 거예요. 탐구 방법은 경험적, 분석적 탐구 방법이며 그다음에 교육 목적은 지식과 기술을 수달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대로 출제를 문장 안에서 뽑아서 낸 것이라고 유추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표를 갖고 문제를 내주면 깔끔한데 자꾸 변별을 내시려다 보니까 표에는 없는데 본문 중에 줄거리는 들어가 있어.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미치겠죠. 그래서 그래도 뭐 쓰신 분들은 쓰셨을 것 같고요. 또 변별을 해야 되는 것도 맞으니까 좀 억울하고 분통하고 속상하기는 한데 이렇게 나왔구나 일단 염두에 두시고 또 공부해 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6번은 정말 정점을 찍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가 사실 나와서요. 이거 정말 푸신 분들은 푸셨을 거고 그죠? 변별 내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런 거가 있구나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비타민 E가 형태가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각각 화합물들은 생물학적 활성도가 각각 다르다라는 겁니다. 총 8가지가 나오거든요. 8가지가 각각 생물학적 활성도가 다르게 나오는데 이 화합물 중에 가장 높은 활성도를 가지는 화합물을 기준으로 해서 비타민 E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는 섭취 기준이 바로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토코페롤 당량이라고 일단 적어주시면 되겠죠. 알파 토코페롤이 가장 활성도가 높아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섭취 기준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알파 토코페롤 당량 이렇게 해서 뭐 알파 TE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 요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풀었다고 치는데 좀 어려워지는 게 바로 뭐였냐면은 이걸 갖고 이에 상응하는 알파, 베타, 감마까지 토코페롤이 각 형태에 따른 전환율을 서술할 것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전환율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활성도를 알파 토코페롤을 100으로 하고 놨을 때 베타, 감마는 어느 정도 활성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21세기 연양학의 내용이 나옵니다. 21세기 연양학 보시면은 이제 요 250부터 254쪽까지 제가 편집을 했는데요. 알파 토코페롤을 100으로 간주를 했었을 때, 자, 베타 감마를 쭉 보시면 50, 10까지. 어차피 얘는 제로니까 안 물어본 것 같고요. 그래서 베타 감마까지 50, 10으로 활성을 가진다라고 해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유가 또 궁금할 수 있겠죠. 혹시 이유는 물어볼 것 같지는 않아요. 절대 안 물어볼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한번 해결하면서 보자면은, 이게 이제 항산화 역할에 따라서도 활성도가 다르다라고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항산화 능력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는 한데요. 항산화 능력만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했었을 때 비타민 E는 항산화제로 유명하잖아요. 항산화제로서 역할을 잘 하려면은 뭐가 많으면 좋냐 하면은요. 바로 요거 메틸기 CH3라고 하는 메틸기가 많으면 이게 항산화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알파가 3개 보이고 베타가 2개 보이죠? 이렇게 이제 개수가 줄거나 위치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알파가 지금 가장 개수가 많아서 얘가 활성도가 가장 높아서 얘를 100으로 놓고 다른 거의 활성도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베타하고 감마는 개수는 똑같은데요. 2개씩 똑같은데요. 근데 위치에 따라서도 조금 더 항산화 능력이 좋고 나쁘고가 비교가 되다 보니까 베타가 조금 높아서 이제 50% 그리고 감마가 10%라고 하는 활성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토코페롤 종류 네 가지까지 해가지고 총 이게 이제 아까 8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토코페롤의 유형이 이렇게 총
네 가지 합해서 8가지 중에서 알파 토코페롤이 가장 높은 활성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가지고 가는 건데요. 그래요. 여기까지도 맞추실 수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맞추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정점을 찍었던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진짜, 그래요. 다 못 풀었으면 못 푸는 거니까 이런 거 이제 못 풀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보시죠. 비타민 E가 아까 항산화제라고 말을 했죠. 항산화제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산화되어서 산화를 막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산화를 막는데 어떻게 막아? 내가 산화가 되어버려서 다른 애들이 산화되는 것을 막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 그림까지 보면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유리 라디칼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세포막이 불포화 지방산과 반응하기 전에 더 빨리 자신의 유리 라디칼과 결합이 되면서 산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요 그림이 조금 복잡스러워서 제가 다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고급 영양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요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을 좀 편집을 해서 아까 약간 다르게 낸 건지 아예 출처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 유리 라디칼. 예전 같으면 이런 문제 안 내죠. 유리 라디칼 무슨 이런 문제를 내요. 그죠? 근데 아주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는 내용을 출제를 한 건데요. 유리 라디칼이 뭐냐면은 우리 인체에서 산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다 보면은 이 유리 라디칼이라는 게 생기는데, 예를 들면은 원래 한 쌍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에너지 발생 과정이라든지 또 뭐 우리가 호르몬의 작용이라든지 방사선을 쬐다라든지 어떤 뭐 일상생활에 해나가다 보면은 이 한 쌍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 쌍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자 하나가 유리됐다, 유리를 라디칼이라고 부르거든요. 모든 사물은 뭐냐면 불안정한 상황이 된 거예요. 쌍으로 전자를 2개 갖고 있어야 안정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게 되어 있죠. 지금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안정해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 하나를 어디선가 뺏어서 가져와야지 자기가 안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막에 PUFA, 닭가 불포화 지방산, 우리 세포막이 닭가 불포화 지방산 있잖아요. 거기에 붙어버려서 전자 하나를 뺏어 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세포막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작용을 일으키게 되면은 우리 인체가 산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체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항산화제로서 비타민 E가 자기가 먼저 산화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자,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는 걸 막고 내가 먼저 산화가 되어버리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요거를 있잖아요. 지금 비타민 E가, 자, 얘네들한테 뭘 전해주는 거냐면은 수소를 전해주는 겁니다. 자, 아까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찾고자 한다 그랬죠? 수소를 주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생화학적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심플하게 할 때 전자를 하나 얻는다라는 표현은 수소 원자 하나를 얻는다라는 표현하고도 동일하게 이해하셔도 되거든요. 간단하게 이해하실 때 깊게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유리 라디칼이 비타민 E를 통해서 이렇게 수소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 비타민 E는 수소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가 된 거죠. 그래서 산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비타민 E가 다른 애가 산화되기 전에 지가 먼저 산화를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세포막이 산화되는 것을 막는다. 그래서 이거를 항산화제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럼 비타민 E가 계속 소모가 되면 비타민 E도 이제 고갈돼서 우리 몸이 또 항산화 작용을 못할 거잖아요. 무리가 될 거잖아요. 다행히도 누가 또 항산화제로 사용이 돼요? 비타민 C도 굉장히 강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타민 E가 이렇게 산화되었을 때 비타민 C가 가가지고는 얘를 다시 환원시켜주는 거예요. 대신에 얘는 산화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얘가 일부러 산화가 돼서 다른 애들이 산화를 막았는데 비타민 C가
이 산화된 비타민 E를 다시 환원시켜주는 거죠. 대신 자기는 또 산화가 되겠죠.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또 비타민 C도 같이 자꾸 고갈이 되겠죠. 그러면은 글루타치온, 우리 글루타치온 간에서 생성되는 그 글루타치온 들어보셨죠? 뭐 해독작용을 한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글루타치온이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비타민 C도 갖고 산화가 되니까 또 고갈되잖아요.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이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지가 산화가 되고 비타민 C를 환원을 시켜주면서 인체가 계속 항산화될 수 있도록, 산화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쇄적으로 얘네가 막 작용을 하는 거예요. 유리 레드칼이 인체를 연쇄적으로 빠르게 산화시키기 전에 이런 애들이 먼저 막 선수 쳐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산화가 되어지면서 인체 산화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 보시면 세포막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 유리 레드칼이 자기 한 쌍의 전자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세포막에 가서 다가불포화산이니까 이게 전자 뺏어오기가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전자를 뺏어서 올라 했더니 비타민 E가 먼저 유리 레드칼을 탁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가 산화가 되고 세포막에는 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연쇄 반응을 막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막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아까 비타민 E도 그렇지만 비타민 C도 그렇고 글루타치온도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글루타치온도 마찬가지로 작동을 해가지고는 글루타치온이 산화가 되고 이제 산화를 막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도식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도식을 외울 필요는 절대 없겠죠. 그냥 우리는 결론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고급 영양학의 또 문장으로 어떤 말이 있냐 하면 21세기에도 굉장히 길게 설명이 있기는 해요. 근데 내용이 길어서 짧은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린 거고, 이게 보시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고급 영양학의 내용으로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1세기 영양학을 봤더니 이해가 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소개시켜 드릴 테니 나중에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21세기 영양학에 여기 요 해당하는 편집된 요 페이지를 읽어보시면 같은 내용을 더 풀어서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그냥 어느 정도 이해만 하시고 굳이 외워야 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맥락만 이해하시고 넘기셔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이제 고급 영양학에서 항산화제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항산화제라는 건 뭐다? 불안정한 유리 레드칼, 아까 그랬죠?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전자를 찾으러 다녀. 불안정해. 그죠? 요런 불안정한 유리 레드칼 막 전자 하나를 어디선가 뺏어오려고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불안정한 유리 레드칼을 지닌 물질로부터 유리 레드칼을 제거한다.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가 산화돼 버리고 다른 물질이 산화되는 것은 막아주는 물질을 통틀어서 항산화제라고 한다. 근데 이렇게 유리 레드칼이 만약에 세포막에 가서 산화를 만약 일으켰다면 우리 몸에서는 노화 과정을 촉진하게 되고 세포막이 손상되게 되고 인체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리고 활성산소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활성산소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유리 레드칼은 아닌데 이런 활성산소도 마찬가지로 인체를 산화시킬 수가 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 건강상식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언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산화 작용에 관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비타민 중에는 비타민 E, 비타민 C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기질 중에는 셀레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비타민 A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베타카로틴, 얘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각종 이제 플라보노이드 등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통합적으로도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비타민 종류로는 비타민 E, C, 베타카로틴, 무기질로는 셀레늄,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문제에서 비타민 E가 이렇게 유리 레드칼이 세포막에 불포화 지방산과 반응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레드칼하고 반응을 해서 비타민이 레드칼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원래 유리 레드칼의 속도가 되게 빨라서 연쇄적으로 손상을 막 일으킬 수 있었는데 비타민 E는 더 빨라가지고 지가 먼저 비타민 E 레드칼을 형성해가지고 효과적인 항산화제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항산화 반응의 작용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었고, 여기서 니은에 해당하는 영양소를
쓰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이제 그림에서 비타민 E가 고갈되고 없으면 누가 그 역할을 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림을 이게 좌우를 바꿔놨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였잖아요. 문제에서는 요 그림을 오른쪽에 있던 걸 왼쪽으로 지금 바꿔서 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비타민 C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니은이 비타민 C가 비타민 E의 항산화 반응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서술하세요. 그러면은 아까 자 여기 끝에입니다. 고급 영양학에서 앞의 내용은 전체적인 항산화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뒤에 가면 비타민 C는 하면서 얘기가 나와요. 체내 항산화 체계에서 비타민 E의 유리기 형태를 정상 상태로 환원시켜서 비타민 E만 쓰이면 비타민 E가 빨리 고갈될 텐데 비타민 C가 보조작용을 해주니까 비타민 E에 대한 절약작용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맥락을 잡아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E를 쉽게 말하면 환원시키고 자기는 산화된다. 그 결과 비타민 E의 그 소모량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서술을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었었고요. 그 맥락에서 봤을 때 비타민 E의 이 활성도가 무엇으로 좌우된다고요? 바로 이 메틸기에 의해서 좌우되다 보니까 메틸기의 개수가 많은 알파 토코페롤이 가장 활성도가 높았다라는 맥락을 갖고 또 이제 문제가 또 이어서 앞서서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올해 너무 어려웠어요. 식상화 문제가. 일단 주생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다양하게 출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세 임대 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전세 임대 주택이라는 개념을 물어보죠. 예, 임대 방식을 설명하라. 먼저 이제 정부에서 전세 임대를 자기네가 전세를 얻고 이제 신청한 임차인에게 재임대를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문장으로 깔끔하게 또 정리해야 될 텐데요. 저희 교재 중에서는 도시 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현수입으로도 지속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핵심 포인트는 여기겠죠. 정부가 기존 주택에 대해서 이미 있는 주택에 대해서 새롭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건설하지 않고 있는 그냥 주택에 대해서 이 전세 계약을 맺고 다시 신청한 저소득층 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에 대해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금은 대신 지급하고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와 같이 약간씩 문구 바꿔서 다 통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수면 주택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서 다양한 주택도 소개되다 보니까 이런 주택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여기서 지금 딱 집어가지고 물어보고 있죠. 자, 구조적으로 일단 장수명 주택은 100년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 변화나 가족 구성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며 니은이 우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많이 했던 거라 기억나셨을 것 같아요. 수리 용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택법 들어가 보시면은 장수명의 개념이 소개가 되고 있으면서 문장 그대로예요. 그죠? 아까 구조적으로 내구성 갖추고 있어야 되며 그 가족 구성이라든지 이런 요구에 따라서 쉽게 변형할 수 있는 가변성까지 나와 있고 블랭크가 된 수리 용이성에다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가시면 돼서 어느 정도 대답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제로 에너지 주택입니다. 여기서 패시브 기술과 액티브 기술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일단 기출된 적이 있기는 한데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게 이 액티브 기술을 다시 한번 두 가지 관점에서 쪼개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생산 관점 그러면 딱 쉽잖아요. 액티브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신재생 에너지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태양열, 풍력 이런 거, 지열 이런 거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사용 관점이라고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LED라든지 이런 고효율 기기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정리해놓지 않으면 순간 생각이 안 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액티브 기술하고 관련해서 두 가지가 교재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생산 방법들이 있으며, 그다음에 사용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저희가 이제 그 시장의 종류를 구분했을 때 종종 하던 것이기는 한데 또 워낙 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배우긴 배웠지만 막 정리가 안 됐을 수 있어서 더러 틀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골고루 막 이것저것 내는 것 같아서 어쨌든 예, 푸신 분도 계시고 못 푸신 분도 계실 텐데, 시장 실패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시장에서 사업자들 간에 충분한 기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비자 주권, 완전 경쟁 질서가 확립되어야 되며 소비자 정보가 이제 완벽하게 제공되어야 된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사업자들 간에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사업자들 간의 경쟁 구도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경쟁 수준, 공급자 수, 시장 진입 탈퇴 장벽 수준에 따라서 시장의 구조를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 소비자와 시장 환경에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제 교재에도 실어드린 건데, 이렇게 보시면 문제 조건에서 공급자 수, 시장 진입 탈퇴 장벽 수준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예, 지금 시장 진입 장벽이라든지 아까 뭐였죠? 공급자 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공급자 수. 근데 기억번에 해당하는 경쟁이라는 단어는 여기 딱히 이렇게 막 없는 것 같아, 그죠? 근데 비가격 경쟁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 표 안에서 경쟁이라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저희가 요 앞에 맥락을 갖고 경쟁이라는 걸 일단 찾아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소비자 주권 및 복지 측면에서는 소비자에게 가장 불리한 시장 구조 유형은 무엇이었을까요?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는 독점 시장이 가장 불리한 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물론 과점도 있지만 독점 하나만 딱 고르라면은 독점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반면에 여러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시장 구조 유형은 완전 경쟁 시장이겠죠.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또 공급자가 다수이며 시장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진입 여건, 진입 자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질문이 뭐가 들어갔냐 하면은 여러 공급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을 설명하세요 그랬어요. 자, 지금 동그라미 하나 안에 두 개의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 디귿번이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이고 이거랑 연결을 해서 이 시장에서 여러 공급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연결을 해서 문제를 해석하시면 문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뭐였냐면 상품의 특성은 바로 동질성이라는 거죠. 상품의 동질성을 적어주시고 가시면 되는데, 저희가 많이 이제 출제가 안 됐다 보니까 이 동질성은 또 어떻게 쓸 것이냐 이제 머리로 나는데 답안이 좀 출력이 또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시장 환경 원문을 보시면 상품이 동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 대체가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사는 제품이나 저기서 사는 제품이나 차이가 없을 때 우리가 동질적인 제품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동질적인 제품이어도 만약에 이 기업에 따라서 병원에 따라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버리게 되면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 되는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의류나 뭐 미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질적 상품이지만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졌을 때 차별적으로 되면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만들게 되잖아요. 질문은 딱 동질적 여기까지만 질문을 한 거여서 완전 대체가 가능한 거, 어디서 사든지 간에 모든 조건이 같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는 누구한테 사든지 간에 똑같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쓰려면은 막 답안이 매끄럽지 않게 나와서 좀 그럴 수 있는 그런 지문이 출제가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역류성 시트홈이 나왔죠.
어쨌든 자꾸 어려운 걸 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걸 자꾸 이렇게 뽑아내시는 것 같아요. 자, 위 내용물이 자꾸 신물이 올라온다고 표현을 하죠. 식도를 역류를 하면서 식도 점막에 그 산성이 강한 유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염증이 유발이 됐습니다. 자, 주요 발생 원인을 딱 꼽으라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싶은데 단어가 무엇의 기능 장애라고 나와 있으니 여기서는 특정 어떤 인체의 기관에 대해서 쓰라는 맥락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주요 발생 원인 그려버리면 과식도 있고요. 꽉 끼는 옷도 있고요. 이게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뒤에 문장을 보니까 기능 장애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하부식도 관략근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하부식도 관략근이라고 기억본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의 식사요법이 4가지가 있다. 목표를 4가지로 정해주고 있는 거. 자, 그럼 일단 기억본에 해당하는 용어. 자,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이죠. 하부식도 관략근의 기능을 강화시킨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목표 1번에서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와 제한해야 되는 영양소를 서술해 주셔야 되는데 위장이 안 좋든 어떤 내장이 안 좋든 대부분 단백질은 공급을 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점막이 많이 손상이 됐으니까 점막 손상을 빨리 재생시켜 줘야 되니까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것으로 쉽게 잡고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것은 단백질이다. 근데 이유를 또 쓰라고 했죠. 이유를. 이유까지는 아니네요. 그냥 서술할 것이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와 제한해야 되는 영양소를 쓸 것까지만 나오면 단백질만 쓰면 되는데 이걸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쓰라는 말은 없지만 이유까지 적어줘야 서술이 되니까 좀 더 풍부하게 답안을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단백질을 통해서 이제 그 점막을 뭐 생성시킬 수 있다와 같이 이렇게 좀 더 설명을 조금 더 해줘야 되겠죠. 아니면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긴장성을 높여줘서 관략근이 조금 더 긴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한할 것이 바로 뭐냐면은 고지방 섭취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영양관리책 좀 자세하게 나온 책을 보시면 이 하부식도 관략근이 느슨해져서 원래 우리가 학문에도 관략근이 있다 그러죠. 농담으로 관략근에 힘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관략근에 힘이 없으면 항문이 잘 열려서 변이 새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도에도 관략근이 있어서 얘가 꽉 조여지면은 위산이 위로 안 넘어올 텐데 얘가 헐거워지는 거죠. 그걸 기능이 장애가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압력이 이제 감소했다라고 보는 거죠. 관략근의 압력이 증가해가지고 얘가 이제 꽉 조여 있으면 위산이 올라오지 않을 건데 느슨해졌기 때문에 식이요법의 목표는 관략근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켜서 이 조직을 강화시키는 거 나와 있는데 두 번째가 지질 섭취를 제한하는 거예요. 요거는 딱히 이유가 나와 있는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질을 먹으면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조금 더 음식물이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음식물이 이제 위에서 배출되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위장 안에 음식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는 위장의 압력이 더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복압이 증가하고 위장의 압력이 증가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도 꽉 조이고 먹으면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살짝 이렇게 답안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출처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촉진시키는 가스트린 얘기가 나오죠.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소화관 호르몬의 명칭을 적으세요 그랬는데 기출이 한번 됐던 내용인데요. 위산 분비 외에 위산의 분비를 促진하는 것 외에 다른 호르몬의 기능까지도 서술하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제 출제가 가스트린 될까봐 좀 신경을 썼던 내용들이긴 한데요. 보시면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여기서 기억본에 들어간 말이 가스트린이었던 거잖아요.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가스트린이 이제 위장의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위장의 세포에서 가스트린이 분비가 되면 염산, 위산이 분비되는 걸로 저희가 일단은 알고 있는데 기출문제에서는 요거 외에 애초에 다른 기능을 보여준 겁니다. 위장 세포에서 펩시노겐이 분비되는 것을 도와주는 기능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어주셔도 되는 거예요. 펩시노겐의 분비를 도와준다를 적으셔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세기에서도 펩시노겐은 주세포에서 그러니까 그 위세포에서
생성하다까지로 나와 있거든요. 21세기에는. 근데 약간 이견이 있기는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펩신 노겐을 생성한다라기보다는 가스트린은 간접적으로 펩신 노겐의 분비를 촉진한다라고 나와 있는 책들도 있어서 일단은 그냥 펩신 노겐의 분비를 도와준다 정도로 무난하게 일단 제가 답안을 정리를 했고요. 물론 이제 염산도 분비를 도와주겠죠. 근데 이제 요거 제외하고 쓰라 그랬으면 이거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거 외에도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이제 고급 영양학을 보시면 이거 외에도 가스트린이 하는 게 역할이 많이 있어서 위장에서도 지질분해 효소가 분비가 돼서 리파제가 분비가 됩니다. 위장에서 위 리파제가 분비되는 것을 도와준다. 유산 분비뿐만 아니라 펩시노겐이 분비될 수 있도록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유산 분비 외에 요거 두 가지 적어줄 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위장의 운동을 도와주는 내용도 나와요. 좀 더 자세한 자료들을 보시면 위장의 운동을 도와준다, 위 운동을 도와준다, 수축과 이런 운동을 도와주고 위 점막의 재생과 성장을 촉진시킨다라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식도 역류 질환 어떤 건지 다 아시죠? 이렇게 신물 올라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하부 식도 관략근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위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막 타는 듯한, 어떤 분들은 심장이 안 좋은가 걱정하셔서 건강 검진 받으러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속이 타듯이 가슴이 아픈 것은 보통 역류돼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요즘에 꽉 끼는 옷도 많이 있고 또 먹자마자 눕는 습관, 과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식사요법으로는 아까 이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 요걸로 일단 위주로 출제가 된 거고요. 카페인, 알코올 이제 안 좋겠죠. 또 이 위장이 압력이 올라가면 안 돼, 그죠? 위장의 압력이 자꾸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가스를 배출하는 애들 있으면 자꾸 위장의 압력이 올라가서 위로 올라올 수 있다. 흡연도 제한하라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역류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밥 먹고 눕지 말아라. 비만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아까 그 꽉 끼는 옷, 변비도 어쨌든 변이 안 나가면 그만큼 장하에서도 압력이 올라가니까 부갑이 올라가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또 식도를 자극하는 식도가 지금 점막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애들은 조금 덜 사용해야 된다. 유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는 애들도 덜 먹어야 된다. 이런 맥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반복 기출이죠. 지금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입니다. 반복 기출인데 지금 보시면은 의사소통 유형 중에서 항상 눈치 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뭘 물어도 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리고 너가 잘못하면 내 탓이야, 내가 미안해. 너가 왜 미안해? 미안한 일도 아닌데 막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있죠. 회유형 기억나실 거고요.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죠. 항상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남편은 나를 냉정하게 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초이성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유형, 가나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유형이 일치형으로 변형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될 공통적인 자아 존중한 요소를 물어보고 있는데, 요를 교재 수업할 때 봤던 자료들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회유형, 아까 남편 유형이죠.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거부받고 있다라고 느끼다 보니까 자꾸 남한테 비유 맞추고 비굴하게 있는 요 모습이 회유형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죠. 항상 나는 뒷전이고 남만 생각해, 남만 지나치게 막 존중해.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감정은 존중하지 못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필요한 거, 자기가 누락되어 있으니 자기를 더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빠진 요소 1층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라는 게 들어가면 되겠죠. 실제 이런 유형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초이성형이죠. 이번에는 나도 무시, 남도 무시, 그냥 상황만을 봐요. 어떻게 보면 티 같은 느낌이기도 하기는 한데 딱 상황만을 존중해요.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자료와 논리 수준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상처받고 소외감도 가질 수 있는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데, 지금 누락된 걸 세 가지 중에 고르라 그러면 지금 나도 무시, 남도 무시, 상황만 있죠. 그 상황에서 그렇게 써야지. 그러니까 F적인 감성이 하나도 없어도요. 그 상황만 보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두 개 다 공통으로 누락된 걸 고르라 했으니 이 둘 다 이 자기라고 하는 요소가 둘 다 공통적으로 누락되고 있다라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번은 제가 올려드리지 않은 자료예요. 일부러 이렇게 또 변별하시려고 올려드리지 않은 자료를 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 돼요. 아빠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고 성공을 위해서 가족이 서로 참고 힘든 것을 견뎌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거 뭐라 하냐면은 이 가족이 갖고 있는 명시적인 규칙, 암시적인 규칙, 바로 가족 규칙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그 개념을 쓰고 의미를 설명할 걸 그랬죠? 그래서 이건 자료를 별도로 좀 만들어 드렸는데요. 가족 규칙, 우리는 이래야만 한다라는 보이지 않는 우리 원가족에서 경험하여 획득하여 내재한 것이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키웠고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웠어요. 남한테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거 있죠. 자, 정보를 처리하다 따르는 기준이며 우리 행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포괄하고 있는데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암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이제 물론 서술까지 하라고 했죠. 이름도 쓰고 이것의 의미까지 적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변별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은 문제였었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업사이클링 계획인데요. 오랜만에 또 소품 만들기가 문제가 나왔는데, 자, 잘 입지 않은 스커트가 나와 있고요. 어떤 스커트를 갖고 지금 만들었는지를 물어보고 있지요. 자, 여기 모양을 보시면, 플레어 스커트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으셔서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은 플레어 스커트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의 솔기 명칭을 쓰라 그랬는데 딱 솔기가 보니까 양쪽으로 펼쳐져 있죠. 그래서 가름솔이라고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친 니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버로크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만 쓰라 그랬는데 시접의 올풀림, 저희가 그 마름질을 하시게 되면은 오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버로크부터 하셔야 되는데, 재봉틀로 하는 경우는 이제 오버로크용 재봉틀을 사용하겠지만은 손바느질로 하는 경우에 수업하실 때 들었겠지만 휘갑치기 손으로 할 수 있겠고요. 핑킹 가위로 할 때는 오리 풀리지 않은 옷감에 대체할 수 있었었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접어 박는 방법도 있었죠. 아니면 바이어스 테이프를 한번 감아서 또 박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어가지고 이 중에서 한 가지 정도 적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재봉틀로 한다 그러면 지그재그 스티치 같은 것도 재봉틀로도 할 수가 있겠고요. 손바느질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가장 난이도가 있는 게 이 솔기를 바느질하는 순서의 부분에 저희가 이게 난이도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게 많이 헷갈려가지고 좀 그랬다가 우리 수강생분이 또 알려주셔가지고 정확하게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보겠습니다. 그 말로만 하면 이게 만들기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조금 가볍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마이크를 하필이면은 핸드 마이크를 갖고 와서 조금 불편한데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A부터입니다. A, C, B가 정답인데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했냐면 몸판 위에다가 안단을 이렇게 넣고 손잡이를 끼워서 요 윗단을 쭉 박아주는 것부터 이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나중에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죠.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몸판이 있고 몸판도 이제 시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접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단은 이렇게 들어가게 해줘야 나중에 얘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 사이에 이제 손잡이가 들어가야 되죠. 대략만 하겠습니다. 호치키스로
자, 저는 호치키스로 여기만 박지만 전체를 다 박는 겁니다. 여기 전체를 죄송해요. 잡음이 시끄러졌겠다. 여기 전체를 싹 다 A번 윗선을 이렇게 윗단을 박아주시면 되는 거죠. 양쪽을 박아주시면 이렇게 두 장이 나오면은요, 이제 얘를 이제 겉과 겉을 대서 마주대고 이렇게 해서 옆선을 박아주시는데요. 옆선을 박으실 때에는 시간 관계상 한쪽만 박을 건데요. 자, 윗단부터 요 옆선까지 쫙 다 박습니다. 윗단 박아주시고, 그다음 밑에 옆선 이제 이게 C번이죠. C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박으시는 거죠. 너무 대충 받았다시면 삐뚤삐뚤합니다. 자, 그래서 A번 쭉 박았고, 그 다음에 C번 박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름소로 하셔야 돼요. 가름소로 이렇게 해주시면, 가름소를 하고, 자, 여기도 다 윗단까지 가름소를 하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접어 내리시는 거죠. 이렇게 접어 내리면 모양이 이제 이렇게 접어 내렸을 때 모양이, 자, 위에는 내려오고 옆에는 가름솔, 이렇게 모양이 되는 것이 이제 관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까지 싹 다 박아주시고 얘를 이렇게 해서 내렸다. 이게 지금 완성된 모양이 윗단의 모양이 되는 거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밑단을 박아주셔야 되는데 가름솔 처리를 하고 박으셔야 됩니다. 가름솔을 다 해놓고 밑단을 박아주셔야 문제에 나온 것처럼, 너무 제가 대충 했는데요. 이렇게 가름솔 한 위에다가 이제 밑단을 박아주셔야 이 그림 나온 것처럼 이게 가름솔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밑단선을 박은 이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양쪽에 해서 이제 A, C, B 순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는 김에 여기도 그냥 박아 볼게요. 이렇게 연결해서 쭉 박으시고, 저 너무 대충 박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가름솔 해서 내리기. 내려주시고요. 이게 지금 너무 대충 박아서 앞뒤가 좀 안 맞는데요. 내려주시고 여기는 가름솔. 제가 너무 대충 했네요. 모양이 예쁘게 나올 것 같진 않네요. 이렇게 해서 아까 밑선을 지금 끝까지 다 박아주시면 됩니다. 박아주시면 이제 안쪽이 다 완성이 안쪽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 더 뒤집어 주시면 한 번 더 이게 부직포라서 안 뒤집어질 것 같아요. 한 번 더 뒤집으시면 이제 정상적인 그 가방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좀 복잡스러운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또 잘 푸시는 우리 수강생분들 대단하시고요. 자, 문제가 매해마다 계속 또 난이도가 높게 또 못 보던 문제들, 또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이론은 잘 정리하시겠지만 사이드 내용들 잘 푸실 수 있게 또 내년에 공부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더 신경 많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